자, 이제 15번 봅니다. 다음에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우리 이제 그 3대 변수가 있죠. 구분하시오. 유량비lang 변수 구분하시오.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분하시오. 지분금융, 부채금융 구분하시오. 여기 세 군데에서 2개 이상 나온다고 보면 돼요. 예. 자, 일단 1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제일 많이 나오죠. 공공임대 보유제도, 정부의 무슨 개입? 직접 개입, 맞죠? 직접 개입. 그 1번 옆에다가 요약집 몇 번이라고 써놨냐면 넘기지 마시고, 예. 요약집 75라고 쓰세요. 1번 지문 옆에다 요약집 75. 책 넘기지 말고. 물어볼 거니까 넘기지 말고. 예. 자, 조세 부과, 간접 개입, 토지 비축, 직접 개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취득세, 등록세. 자, 개발 부담금 부과는 그것도 간접이죠.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하세요. 네. 잘하고 있어요. 2번.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 규제는 외부 유가에서 파생되는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되지 못한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부의 외부 유가라는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이용 규제를 한다. 이 부분이 뭐 수도 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2번 틀렸죠?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그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죠. 그렇죠? 네. 4번.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고요. 다음 5번. 토지은행을 토지 비축이라고 하죠. 요거란 장래 이용할 토지를 저렴하게 싼 가격에 사전 확보하거나 토지를 미리 매입해가지고 나중에 시장에서 토지가 부족할 때 공급해 줄 수 있는 수급 조절 관리, 수급 관리를 통해서 토지 시장의 안정을 이렇게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이다. 맞죠? 답은 2번이 틀렸다. 자, 이제 16번이 답 그냥 몇 번인지 아시죠? 몇 번이에요? 회귀분석이죠, 회귀분석. 회귀분석. 예. 자, 이 보세요. 회귀분석이 시험에 이제 몇 가지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거예요. 먼저, 상업입지론에서, 자, 이 매장의 가능 매상고가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할 때, 자, 어디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 식당의 매출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맛, 가격, 뭐 친절, 뭐 주차 공간 등등등 이런 것들. 그래서 매출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식당의 가능 매상고를 알아본다. 그게 바로 회귀분석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서도 감정평가에도 사실 있어요. 감정평가. 토지를 다음 중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이게 뭐냐? 자,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토지 가치에 영향을 주는 가로 조건, 획지 조건, 면적, 공법상의 제한 등등등등. 그래서 토지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이용해서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게 뭐냐? 1번 원가법, 2번 거래사례비율법, 3번 회귀분석법. 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부동산의 특성을 가지고 또 물어볼 수 있네. 자, 다음은 회귀분석에 의해서 토지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X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토지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 크기, 가로 조건, 획지 조건, 모양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토지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고는 회귀분석법에 의해서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데 회귀분석을 적용할 때 이와 가장 관련이 있는 토지의 특성이 뭐냐? 1번 부동성, 2번 부증성, 3번 영속성, 4번 개별성. 뭘까요? 뭐가 답일 것 같아? 토지마다 다 위치, 크기, 모양, 지대 등 가로 조건, 획지 조건 등 토지마다 다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차이를 반영해서 토지 가치를 구하겠다 이거죠? 뭐다? 개별성이다. 그래서 요 세 군데에서 실제로 시험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이쪽에서만 시험에 나왔어요. 이쪽에서만.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개념을 좀 알고 있어라. 답은 3번이죠. 다음 17번은 틀려서는 안 되는데 예. 어디? 저번 주에는 A, B, C, D 4개가 있었어. 1월 1일 날 1,000만 원 주고 사는데 12월 31일 날 뭐 1,470이 들어온다. 할인율 1.05 때리니까 1,470 나누기 1.05니까 1,400. 그래서 나갈 때 1,0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1,000만 원 빼니까 수년가는 400이다. 저번 주에 했던 A, B, C, D 4개 했던 표 기억나시죠? 오늘은 딱 하나만 물어봤어. 하나만. 답 얼마예요? 0. 0. 이거, 자, A 살 때 지금 얼마 나갔어요, 돈? 6천만 원 나갔잖아요, 6천만 원. 네. 그쵸? 2년 후에 들어온 돈 있죠? 계산기에다가 8,640 다시 한번 쳐봐. 8,640 쳐봐요. 할인율, 요구수익률 20%죠? 네. 근데 2년이에요, 2년? 그럼 나누기 1.2, 나누기 1.2. 한 번 더 해줘야지, 한 번 더. 촌스럽게 왜 그랬어? 한 번 더 해주니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도 6,000원 되겠어요? 예. 답은 2번. 0, 0, 0. 4번 찍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그래도 4번 찍으신 분들은 내 욕은 안 할게요. 그래도 할 줄 아는 거야. 근데 정신머리를 못 차려서 그렇지. 어? 그래. 5번 찍으신 분은 절대 내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개선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니까 냅두고. 대신에,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틀만 알면. 그냥 할인하면 돼. 근데 1년이면 한 번만 할인하고 2년이면 2번 할인하고 그 차이겠죠. 답은 그냥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언제 이렇게 수업하면서 언제 입에서 막 환장하겠네. 이런 소리 안 나올 거야. 네. 자, 18번 보는데요. 이제 계산 문제. 인구가 10만 명인 도시의 소비 형태를 연구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공간, 거리 마찰 기술은 2고 이 중에 유효 소비자는 전체 인구의 80%만이 유효 소비자다.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딱 봐도 이건 계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문에 보면요. 계산과 관련된 지문이 분명히 당연히 있겠지. 당연히. 그럼 그거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 A로 갈 확률, B로 갈 확률 먼저 계산해 볼게요. 유인력. 자, A값 거리 제곱분의 질량이니까 A는 거리가 1이죠? 1의 제곱분이 200이네. 그러면 그냥 200이네. B는 거리 얼마예요? 2의 제곱분에 800이죠? 그렇죠? 그럼 2의 제곱분 4 아니겠습니까? 800 나누기 4니까 이것도 200이네. 어이씨, 둘이 똑같다. 둘이 합치니까 400분의 A 200. 그러면 A로 갈 확률, B로 갈 확률은 이제 50%씩. 그죠? 근데 이제 3번에 함정이 있잖아요. 저기 인구 10만 명이 아니고 그 중에 유효 소비자가 80%라고 그랬으니까 8만 명 아니겠습니까? 8만 명이 50%니까 4만 명이 돼야 돼요. 답은 3번이 틀렸어요. 네, 3번이. 다음 1번. 허프의 모형에 의한다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경우 그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허프가 이야기했어요. 일단 가만 놔두고 2번. B 점포는 커. A 점포에 비해서 작은 A 점포에 비해서 크니까 매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고객 수는 더 커야 되겠죠? 맞아요. 4번. 소비자가 다목적 구매 여행을 할 경우에는 A 점포보다 B 점포를 더 선호한다. 당연합니다. 크니까. 5번. B 점포는 A 점포에 비해서 그 지역에서 그 수가 더 많겠어, 적겠어? 적죠. 저차 중심지는 수가 많고 중차원, 고차원으로 갈수록 수가 점점 줄어드는 피라미드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다시 1번 지금 다시 읽어볼 거예요.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경우 확률은 경쟁 점포 수, 잠깐만. 지금 계속 시험은 도시도 레일리도 마찬가지야. A 도시, B 도시. 레일리는 무조건 2개 갖고 하는 거니까. 허프도 A 매장, B 매장 2개만 나왔죠. 그러면 뭐 조만간은 허프는 사실은 두 매장 간의 거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경쟁 관계에 있는 여러 점포 간의 관계에서 뭔가를 하는데 시험이 계속 지금 매장이 2개만 나왔거든. 그러면 다음에는 1개 더 줄 거예요. 뭐 다음 주에 나올지 그 다음에 나올지 하나가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푸는 방식은 똑같은데
한번 하나가 더 나오면 어떻게 풀면 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또 풀어보면서 한번 또 정리해 보자고요. 네. 자, 답 3번 이건 이제 19번이요. 이제 나온 지가 제법 오래됐어요. 근데 이렇게 나온 지는 오래됐고 지문으로는 또 가끔 나오죠. 잔금은 뭐 이용해라? 연금의 현가기수 이용한다고 그랬죠? 잔금, 연금, 현가기수. 그렇죠? 그러면 어디? 19번 20년간 매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10년 후 잔금 비율과 가장 가까운 값이 얼마냐? 자, 수도. 그러면 잔금이라는 것은 갚은 거, 못 갚은 거? 못 갚은 거. 그러면 잔금 비율이라는 것은 비율은 분모분의 분자 아니에요? 근데 잔금은 무조건 연금의 무슨 기수 이용해라? 연금의 현가계수 이용해라. 예, 잔금은 연금 현가계수예요. 근데 있잖아요. 잔금 비율은요. 1억 빌렸는데 7천만 원 못 갚았대. 예를 들어서 잔금 비율 70% 맞아요? 이 70%는요. 분모가 전체 빌린 돈 기준으로 분자가 못 갚은 돈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연금의 현가계수를 넣되 기간만 좀 달리해주면 되겠죠. 분모는 전체 기간이 들어가야 돼. 전체 총 대출 기간이 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20년? 그러면 예, 기간은 20이 들어가야 되겠죠. 20년짜리가. 아이고, 20년짜리가. 그 다음에 몇 년 갚았대? 10년 갚았대. 그럼 못 갚은 기간은 얼마예요? 10년이죠. 그러면 분자는 몇 년짜리 들어가야 돼? 10년짜리 연금의 현가기수가 들어가야 돼. 10년짜리가. 그러면 어디? 거기 보니까 10년짜리 연금 현가기수는 75.61 얼마 되고요. 그 다음에 20년짜리는 103. 얼마 되죠? 그러니까 75. 얼마 나누기 103. 얼마 하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이. 1번. 다음 20번 문제. 기대 수익률 위험 평면에서 투자 자산들을 보여주고 있는 다음 그림과 표를 분석했을 경우 틀린 것은, 그림 보니까 뭐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왔죠. 그림이 쭉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A, C, B, D, E 이런 거. 자, 그럼 어디? 그리고 A의 기대 수익률은 10, 표준편자 2, C는 뭐 12, 3 이렇게 나왔군요. 자, 일단 봅시다. 1번. 평균 분산 분석법에 의해서 투자자는 B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냐? C하고 B를 놓고 보자. 그러면 C하고 B는 표준편차 위험이 똑같아. 근데 수익률은 B가 적고 C가 더 크죠. 그러니까 B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우리 수업할 때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요 안에 걸쳐 있는 그 어떤 놈보다도 B가 선호된다고 그랬죠? 아무튼 이제 1번이 맞고요. 2번. E하고 A가 있네. 자, 여기 주어. 이런 말이 있네. 어디? C하고 B는 붙여놓으면 반드시 C가 더 선호되죠? 예, 근데 C가 B를 지배하는데 효율적 전선상의 투자점들은 유용과 수익 측면에서 상호 지배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있어요. 맞을까요? 맞아요. 왜냐면요. 요 두 놈들은요. 수익률이 얘가 더 커. 위험도 얘가 더 커. 얘는 수익이 더 작고 위험도 작아. 그래서 상호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 관계가 나타난다면 딱 찍어서 누가 더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효율적 전선상의 점들은 상호 지배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 맞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 A하고 E 중에 보수적인 투자자는 뭘 선택할까? A 선택하겠죠. 공격적인 놈은 E 선택하겠죠. 2번도 맞고요. 4번, 5번 먼저 합시다. 4번. A하고 C의 조합은 A하고 E의 조합, 스톱, 잠깐만. 그러면 결국 A하고 C 조합하고 A하고 E의 조합이라는 것은 결국 둘 다 A가 있으니까 결국 C하고 E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맞죠? 그러면 어디? 4번. A, C 조합보다 A, E 조합의 기대 수익률이 높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5번.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아닌 두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위험 감소 효과가 나타나니까 종전보다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가 낮아지게끔 안전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역시 맞는 소리인데요. 자, 이제 A하고 C를 놓고 평균 분산 분석법에 의해서 A가 좋냐 C가 좋냐라고 판단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변이계수법을 이용하래. 변이계수. 자, A의 기대 수익률은 10인가요? 자, A는 기대 수익률 10이죠. 표준편차 2죠. 변이계수 0.2네. B는 기대 수익률 12죠. 표준편차 3이죠. 0.25가 돼요. 그러면
변이계수는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근데 그럼 A가 좋은데 3번을 보니까 C가 A보다 우월하대. 맞아, 틀려? A가 더 우월하겠죠? 틀렸죠? 네. 3번이 틀렸다. 저번 주에 전부 다 계산 문제 시키는 것 중에 5번에 그거 변이계수 한번 냈었잖아요. 저번 주에 또. 그죠? 네. 21번. 제발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몇 번? 21번? 유동성 위험이죠.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 다음 22번 봅니다. 이제 뭐 22번은 이제 몽땅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개념도 정리하고 나중에 우리 이제 이런 문제도 하나 봐야 돼. 예. 어떤 문제를 봐야 되냐면 우리 실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0년이란 말 있네. 1년, 2년, 뭐 3년만 이렇게 할게. 3년만. 0년이 언제예요? 현재를 0년이라고 돼요. 그러면 현재 이 부동산 살 때 1,000만 원 들었다고 가정할게. 이렇게 1,000만 원. 그리고 1년 차 때 예를 들어서 130만 원 들어오고 130만 원 들어오고 이게 1,430만 원 들어온다. 이렇게 했을 때 수년제 가치가 얼마냐 이제 이런 걸 좀 이따 풀어봐야 돼요. 아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어떻게 푸는지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먼저 이거 먼저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1번. 자, 다시. 현재 가치 물어보면 현가계수, 미래 가치 물어보면 내가계수. 그걸 알죠? 1번. 매년 1,000만 원을 4년간 적립 후 찾을 수 있는 금액 수도. 항상 이런 거 나오면 문장 끝에 후의 가치인지 현재 가치인지 그거 먼저 체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후 물어봤죠? 그러니까 내가계수, 현가계수. 일단 후니까 내가계수. 그리고 이 돈이 한 번 발생해 매년 연속적으로 발생해. 매년 발생하잖아. 그럼 연금의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죠. 그러면 요거는 1,0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무슨 계수? 연금의 내가계수를 곱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4년짜리 연금의 내가계수 얼마예요? 4.6410이죠.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4.6410 하니까 4,641만 원. 무슨 말이냐? 원금은 1,000만 원씩 내본다. 그러면 원금은 4,000이야. 근데 나중에 찾다 보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금액이 더 커진다. 이 말이겠죠? 1번 맞고. 2번. 1억 원을 적립하고 2년 후에 찾을 수 있는 금액 수도. 후니까 내가계수죠? 그리고 1억 원은 연금 일시불. 그러면 일시불의 내가계수 2년짜리를 보니까 얼마 나왔어요? 그 표에서 보니까 1.21 나왔죠? 그러면 1억이 2년 후에는 1.1배가 돼가지고 1억 2,100이 된다. 맞고요. 3번. 3년 만기 조건으로 1억 원을 대출을 받을 경우에 매기 은행이 지불해야 되는 원리금, 저당 지불액자. 빌리는 돈 곱하기 저당 상수하면 원리금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3년짜리 저당 상수를 찾으면 돼. 네, 보니까 0.402 하나니까 1억 곱하기 0.402 하나 하면 4,021만 원씩 3번 갚으면 잠깐만. 빌린 돈이 1억인데 4,021만 원씩 3번 갚으면 1억 2천 얼마가 되네? 당연하지. 이자 붙으니까. 그죠? 네. 다음 5번. 5년 후 처분했을 경우 시장 가격이 10억 원인 토지의 현재 가치는, 자, 현재 가치 물어봤으니까 현가계수죠? 그쵸? 근데 여기서 10억 원이라는 돈은 한 번 발생하는 거니까 일시불이죠.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5년짜리를 찾아보면 0.6209죠. 그러면 15 곱하기 0.6209 하니까 6억 2,090만 원 된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5년을 기다려서 팔면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미리 땡겨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진다 이거죠. 예. 5번. 3년 후 1억 원을 목표로 할 경우에 매년 2,490만 원을 적립해야 된다. 잠깐만. 미래 목돈 마련하기 위해서 적립한다? 감책인계수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3년짜리 감책인계수는 0.302 하나죠? 그러면 1억 곱하기 0.302 하나 하면 3,021만 원씩 3번 집어넣으면 원금은 9,630만 원이 되는데 9,063만 원이 되는데 나머지는 이자가 붙여서 1억 원이 만들어지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매년 2,400만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틀렸죠? 예. 매년 0.302라니까 3,021만 원 넣어야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수도. 이제 여기 보여. 다음에 요 문제 하나 나올 거예요.
이 문제. 그러면 있잖아요. 수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다가 수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해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는 건데 현금 유출은 1,000만 원 나왔습니까? 1,000만 원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이제 볼게요. 소득은 운영을 통한 소득과 처분을 통한 소득이 있어요. 근데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3년을 나열해 줬죠. 3년을. 그러면 총 투자 기간이 몇 년이다? 3년이다. 근데 130만 원은요. 130만 원은 운영을 통한 소득이에요. 근데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매년 운영을 통한 소득이 똑같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마지막 연도 차이는 금액이 커졌죠. 그 이유가 매년 130만 원씩 운영을 통한 소득이 3번 발생하고 마지막 연도 차이는 처분과제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 금액을 찢어주는 거지. 130하고 얼마하고 나머지 1,300하고 이렇게 찢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결국 130만 원이 3번 발생했죠. 그리고 3년 후에 처분하면 1,300이 들어오는 거죠. 요 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전부 다 똑같은 금액이니까 연금인가 연금? 그러면 이 연금의 현재 가치 알아보려면 무슨 개수? 연금의 현가 개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 개수를 하면 돼. 몇 년짜리? 3년짜리. 그러면 일단 이 돈의 현재 가치가 되고 이제 이거 하나 남았죠. 얘는 연금이 일시불이야. 일시불이죠. 이것도 현재 가치 알아보려면 일시불의 현가 개수.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300만 원에다가 일시불의 현가 개수 몇 년짜리? 3년짜리. 딱 이렇게 해주면 요것의 현재 가치가 돼. 그러면 이 돈에서 나간 돈 빼서 이제 알아본다. 이제 이런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저게 기본이라서 이 문제 먼저 던져봤습니다. 답은 아무튼 5번이에요. 자, 23번. 자, 이제 저번 주에 나왔던 것하고 물어보는 게 좀 달라요. 23번. 투자자가 투자를 선택하지 말아야 될 거, 투자하면 안 되는 거 물어봤어요. 예. 그러면 수년가든 수익성이 있어도 아무거나 하면 되겠죠. 자, 어디? 23번 답이 몇 번이에요? 예. 4번이죠. 왜냐? 계산기로 A 같은 경우 우리 수년가 하나만 따져보면 수년가는 A는 2,750 나누기 할인율이 10%니까 1.1 치면 얼마 나와요? 2,500? 근데 자, 이거는 숫자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맞게끔 해야 돼.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그냥 보는 거야. 계산기 많이 치면 안 되고. 현가 계산해보니까 2,500이 나왔죠. A 살 때 2,000 나가죠? 그러면 남았잖아, 돈이. 0 이상의 값이면 투자한다. 숫자 쓸 필요는 없지, 이런 문제는. 다음. B. 3,124 나누기 1.1 쳐보니까 2,840인데 B 살 때 2,500이니까 남는 돈 있죠? 됐고. 4,730 나누기 1.1 치니까 4,300 나오죠? 빼고도 돈 남았으니까 가능하고요. 3,190 나누기 1.1 치면 2,900 얼마 나오죠? 근데 D를 살 때는 3,000이 들어가. 그럼 적자죠? D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딱 끝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번 주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답은 4번이에요. 자, 이제 24번 문제. 다음 자료는 1년을 기준으로 분석된 자료다. 1차 년도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하시오. 지분 수익률을 계산하시오. 그 문제. 예. 너무 이제 뻔짜의 문제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 일단 이 문제 먼저 정리하고요. 예. 자, 보자. 부동산의 가격 1억짜리인데, 대출금이 8천이고, 연이자율 8%, 매년 이자만 갚는 거고, 예상되는 순영업소득은 900만원, 가격 상승률 1%. 자, 일단은, 자기 지분 2천만 원 들어갔어요? 2천만 원 들어갔죠? 예. 다음에 총수익은요, 이제 여기서는 요즘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총수익은 운영을 통한 소득만이 소득이 아니고, 예. 내가 투자했던 부동산 1년 동안 가격 오를 수 있죠. 그것도 수익으로 봐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총수익은 900만 하면 안 되고, 그 밑에 가격 상승자. 1억 원짜리 부동산의 가격이 1% 올랐으면 100만 원 올랐죠? 그럼 총수익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예? 1,000만 원. 빼기. 빌린 돈 얼마? 8천만 원. 대출금리 8% 0.08인가요? 그러면 88에 64, 640만 원. 1,000만 원 빼기 640만 원, 320만 원. 그러면 320만 원을
60만 원. 알았어. 웃자 건설이었어요. 네. 2천만 원 나누면 얼마 돼요? 18%가 돼요? 그렇죠? 예. 다음에 우리 쪽집게 백선할 때는 제가 문제를 이제 이렇게 한번 내봤어요. 은행에서 8천 빌리죠. 근데 한 은행에서 통째로 안 빌리고 A 은행에서 좀 빌리고 B 은행에서 좀 빌리고 저당 조건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해볼게. 한번 연습해볼까 그러면? 똑같은 문제에서 일단 이건 답은 18%고 어디 8천 빌리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러면 A 은행에서 6천 빌리는 거야. 요거에 대한 이자율은 5%고 B 은행에서 2천 빌리는데 요거에 대한 이자율은 8%다. 그러면 총 이자 금액이 얼마인지만 계산해봐요. 그냥 한번 나눠서 한다면 460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6천만 원에 5%니까 여기서는 300, 2천만 원에 8%니까 160. 그러니까 얼마? 460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한번 또 해볼 거예요. 자, 답이 2번이고 이제 25번은요. 틀린 거 물어봤는데 2, 3, 4, 5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방식을 그대로 한번 풀어봤고 이제 1번 한번 해보려고요. 1번이 틀렸거든요. 1번이. 자, 일단 1번에 보면요. BTO도 나와요. BTO도 나오고 BTL도 나와요. BTO, BTL도 나오는데 둘 다 개별적으로는 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지. 당연히.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둘을 비교시키는 지문들은 없었어요. 여기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자주 나온 것들인데 비교를 한번 시켜보려고. BTO는요. BTO는 고속도로 같은 거 이렇게 민간이 만들자마자 소유권을 공공에 넘겨줘. 그리고 운영해. 이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면 운영의 주체가요. 민간이 운영합니다. 민간이.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천안 논산 고속도로처럼 민자도로는 요금 비싸지 않나요? 민간이 운영하니까요. 민간이 뽑아 먹으려고 하니까 비싸요. 근데 그걸 갖다가 소비자한테 다이렉트로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비싸. 요금 비싸. 그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에게 위험을 전가를 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다음 BTL 학교, 공공도서관 뭐 이런 것들을 BTL로 해요. 뭐 이제 군인 아파트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민간 사업자가 만들자마자 소유권을 넘겨주고 시설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가 한 10년 동안 갖기로 한 거야. 근데 이 시설 운영권은 반드시 뭐 구청이라든지 시청에 사용료 받고 리스 임대하도록 돼 있어. 그러면 공공도서관을 만들어 놓고도 공사비를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결국 나눠서 받는다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BTL 방식은 공공도서관 운영의 주체가 민간이에요? 공공이에요? 공공이죠. 그러니까 사용료가 비싸? 사용료 싸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잡고 갑시다. 예. 그래서 민자도로가 비싼 것은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서 그 위험 부담을 소비자에게 바로 전가를 시켜버리니까 비싸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1번을 보니까 BTO는 BTL 방식에 비해서 소비자의 시설 사용료 부담이 감소합니까? 더 증가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나머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고. 1번이 틀렸다. 1번이 틀렸다. 네. 우리 이제 주거분리 여과 적용했어요. 주거분리 여과 적용했는데, 자, 요약집을 다시 어디를 좀 보자면요. 이제 46페이지, 47페이지 있는 거니까 나중에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주거분리는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소득의 문제 때문에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게 주거분리인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자, 일단, 여기는 저소득층들만 살고 있어. 그럼 뭐라고 불러주냐면 A를 저소득층 주택지역이라고 그래. 여기는 고소득층만 살고 있어. 그러면 고소득층 주택지역이에요.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소득층 주택지역에서는 서로 어떤 환경 구성 요소들이 서로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니까 정예부가 부예부일까? 부예부일까? 여기는 당연히 무슨 예부일까? 정예부일까?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경계. 자, 표현들이 좀 몇 가지가 나왔어요. 자, 이제 봅니다.
여기는 저소득층 주택지역 그 둘 사이의 경계. 여기는 고소득층 주택지역. 그러면 일단 요 지역은 저소득층들이 좋아해요. 왜냐면 고소득층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여기는 저소득층들이 좋아해. 그래서 정예뷰가 나타나. 거래시 할증되겠어요? 할인되겠어요? 할증돼서 거래됩니다. 반면에 우리 시험 여기에 핵심이에요. 핵심. 여기 핵심. 고소득층들은 저소득층하고 가까이 있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정예뷰가 부예뷰가. 부예뷰가. 할증 할인. 할인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거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고소득자 이렇게 할게요. 이 노란색, 빨간색 대답해요. 고소득층과 인접한 주택지역은 무슨 제? 쓸게. 무슨 색깔? 노란색이지. 고소득층 입장에서 고소득층하고 인접한 지역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저소득층 입장에서 고소득층하고 인접한 주택지역을 해야 되겠지. 노란색이죠? 저소득층이 바라봤을 때 고소득층하고 가장 인접해 있다. 이게 노란색이 노란색. 노란색 이렇게. 다음. 그러면 저소득층과 인접한 지역은 당연히 바보 아닌 이상 빨간색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 말은 고소득층이 바라봤을 때 저소득층하고 인접 가까이 붙어있다 이거죠. 그죠? 예, 다음. 경계 지역 중에서 스톱. 여기서 지금 경계 지역 중에서라고 냈네. 이 말은 노란색이야, 빨간색이야. 일단은 둘 다지. 일단 둘 다지. 경계 지역 중에서 고소득층 주택 지역은 어떤 색깔이에요? 이때 빨간색이야. 지금 제가 헷갈리게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지금 이렇게 질문 계속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어디를 물어보는지 그걸 잡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지금 얘기는. 다른 거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예. 이거 빨간색이죠? 지금 경계 지역 중에서 고소득층 주택 지역이니까 여기 아니야. 지금 여기. 그럼 여기는 할증대 할인대. 할인되겠죠? 그렇게 좀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표현들을 좀 잡아내는 거, 요것들을 한번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자, 20번 틀린 거. 26번. 주거분리는 소득의 문제에 의해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돼서 입지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2번. 경계지역 내 주택 중에서 고소득층 주택지역과 인접한 주택은, 자, 수도. 경계지역 내에서 고소득층 주택과 인접한 주택은 요건 또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요. 노란색일까 빨간색일까? 이건 노란색이 또. 왜냐면 자 경계지역 내에서 고소득층 주택지역을 말한 게 아니고요. 고소득층 주택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여기를 말하는 거지. 여기. 이건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할증된다. 맞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거, 요런 표현을 갖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니까 이건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예. 자, 3번. 정부의 임대료 보조에 의해서 하향요가 현상이 능동적으로 작용하면 저가주택의 양적, 질적 수준이 수요가 증가하고 질도 좋아지고 그런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번 주에? 질이 나빠진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틀렸고요. 4번.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의한 하향요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예, 맞는데 오늘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에 이거 다시 나오거든요. 딱 한 번 나왔는데 오답 없습니다. 다음. 빈집, 공과현상. 자, 이거 볼게요.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지역이 싫거든. 그럼 일부 사람들이 지역을 이탈해. 그럼 빈집이 생기네. 그러면 그 빈집을 저소득층이 쓱 밀고 들어와. 이질적인 요소가 유입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침입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연속적인 침입에 의해서 저가주택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천이, 공가 침입 천에 의해서 지역이 하향요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답은 3번이다. 어디? 27번은 저번 주에 제가 사전에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어디 다 맞췄겠죠? 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저번 주에 미리 논리를 싹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 제가 저번 주에. 자, 일단은 27번 볼게요.
이게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을 받으려고 한대요. 네. 근데 이제 대출 이자율이 연 6%고 15년간 매년 이게 원리금 균등분할 상한을 적용할 경우에 2년차 원금과 가장 가까운 값은 다만 15년짜리 이자율 6% 적용했을 때 저당 상수는 0.1029다. 그럼 어디 일단은 1회차 때 원리금 먼저 계산하라고 항상. 그럼 원리금은 빌린 돈 곱하기 저당 상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1억에다가 저당 상수 0.1029 곱하니까 원리금 얼마예요? 그렇죠? 1,029만 원이 돼요. 그다음에 이자는요. 빌리는 돈 곱하기 이자율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1억에다 이자율 6% 곱하니까 이자는 600만 원이 되겠죠? 600만 원. 그다음에 그럼 이제 원금은 원리금에서 이자 빼면 되는 거죠? 빼니까 얼마 남아? 429만 원 남죠? 예. 그리고 이제 잔금 잠깐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잔금은요. 1억 원에서 요만큼 원금 갚았잖아. 429. 그러면 이거 빼니까 9,571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자, 이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원리금이 계속 똑같습니까? 이렇게? 계속 똑같죠? 근데 이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니까 계속 원리금은 똑같은데 이렇게 똑같은데 그 중에서 처음에는 이자가 600이었어. 이자. 원금이 400 얼마밖에 안 돼. 근데 가면 갈수록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고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고 그랬죠? 이 원금은 이자율만큼 고려해서 커진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저번 주에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이런데 1년 후가 되면 금액이 더 커져. 근데 어떻게 더 커지냐? 이자율 6%죠. 그러면 곱하기 1.06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해보니까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455만 원 나옵니까? 나와요. 2회차 때 원금이야. 3회차 때는 여기다가 또다시 뭐 하면 돼? 곱하기 1.06 하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저번 주에 제가 한번 이런 문제를 내겠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네. 답은 1번이에요. 다음 28번. 주택저당증권 MBS 중에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투자자에게 콜 방어가 허용되며 발행기간은 초과담보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자, 이 첫 번째 조건에서 바로 탈락시켜야 될 놈이 누구예요? MBTS는 탈락이지. 그러니까 MBTS 찍으신 분은 집에 가면 되겠다. 탈락이니까. 다음 두 번째. 차입자의 저당 지불액이 투자자에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한테 있지 않고 발행기한테 있다. 원리금 수취권이 발행기한테 있는 놈은 딱 한 놈밖에 없어요. MBB죠. MBB. 답은 MBB예요. 다음. 모기지 풀의 소유권은 발행기한이 보유한다. 이것은 바로 MBB에 대한 설명이다. MBB. 다음 29번. 일단은 지분금융, 부채금융이 아닌 거. 자, 일단 지분금융 방식이 아닌 게 모두 몇 개냐? 스톱. 부동산 신디케이트 있죠? 신디케이트가 제일 시험에 잘 나오죠. 예, 28번 답 1번이에요. 1번이. 예. 신디케이트는 투자자들의 지분을 출자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개발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분금융이 되겠고요. 조인트 벤처 다 있는데 저 끝에 ABS라고 나온 거 있죠. MBS, ABS, 신탁금융, 사채는 부채금융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미음 하나만 부채금융이죠. 답은 그냥 몇 번? 답은 1번. 1번. 자, 수도. 자, 이제 일단 그건 너무 쉽게 나오는데 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이렇게 있어요. 네. 뭐 지분금융, 리츠, 부동산 펀드,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많아. 부채금융, 예, MBS, ABS, 담보신탁금융, 사채 많아. 자, 근데 이제 딱 한 번 이게 나왔어요.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한 번 나와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한 번만 듣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또다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은 좀 드무니까.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가보셨나요? 가봤어요? 잘했어요. 나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탈리아 바지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건축 구조물 중에서 뭐 1층과 2층 사이에 뭐가 있나 봐. 그래서 그 사이를 말하는데 1층과 2층 사이에 뭐 근데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 의원 자체가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부채금융과 지분금융 사이에 뭔가 있나 봐. 매장금융이. 그래, 듣기만 해요. 그,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게 있어요. 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이제 뭐 벤처 사업 한다는데 뭘 자꾸 만든다는데, 금방 터진다 해놓고도 아직도 안 터져.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어느 날, 1억만 어떻게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안 돼. 집사람한테 혼나 그랬더니, 이번에 이것만 하면 끝난대. 이거 하면, 나한테 대신에 엄청난 부를 안겨주겠대요.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이제 주식 상장하면, 지분 몇 프로 주면서, 액면가 500원에 한 주씩 내가 쳐가지고, 예, 그럼 1억이 얼마야? 어디 쳐봐. 1억 나누면 500 쳐 얼마인지. 궁금하네. 1억 나누면 500. 몇 주예요? 20주야? 아무튼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빌려줬거든요. 지금 부채죠. 이제 빌려줬잖아. 부채잖아. 근데 얘가 나중에 이렇게 그 성공해가지고 주식 상장한 거야. 그럼 주식으로 돌려받죠. 아니 그래가지고 대박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예, 부채와 지분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매자님 금융이다. 그게 한번 나왔는데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전환사채 이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 맨 처음에 사채로 돈 빌려주고 나중에 주식 발행하면 그걸 내가 사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나왔으니까 이렇게 매자님 금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둘 사이의 관계구나. 그 정도 용어 정도만 잠깐 들으면 돼요. 네, 됐고요. 30번. 이자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1번 찍으신 분은 오늘 제가 봐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그 법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이자율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건 이자율 위험이 아니고 법적 위험이에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시장에서 금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게 이자율 위험이거든요. 오늘 1번 찍으시면 오늘은 제가 용서해 드립니다. 1번. 정부가 개입해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했죠? 이건 이자율 위험이 아니고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나타나는 법적 위험이라고 해야 돼요. 1번은. 1번 틀렸어요? 네. 2번. 이자율이 상승하면 주택 수요는 감소하고 주택 공급도 감소해야 되겠죠. 틀렸죠? 3번. 이자율이 하락하면 무이업률이 작아지니까 요구 수익률도 작아지겠죠? 틀렸어요. 4번. 이자율이 상승하면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서 갚아야 될 원리금이 커져요. 그럼 저당 상수도 커져야 돼요. 작아지는 게 아니고 커진다. 틀렸다. 5번. 이자율은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맞죠? 이거는 투자자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체계적인 위험에 속한다. 어때요? 맞죠? 답은 5번이다. 다음 31번은 중요하죠. 감정평가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의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해. 그러니까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되는 거 맞죠? 다음 균형의 원칙. 나도 얘기 기억나지 모르겠다. 주목해봐. 균형의 원칙. 내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적합원칙. 외부 경제적 감가. 아주 시험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2번 보니까요. 대상 부동산과 외부 환경과의 관계 분석은 적합원칙이겠지. 2번 틀렸죠? 네. 3번 대체 원칙은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거 고르자. 그러면 가격이 비슷하면 효용이 큰 걸 선택하고 효용이 유사하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하자. 다음 기원칙은 딱 그거 정도만. 생산비 합이 아니고 기여도 합이다. 이렇게. 5번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라고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냅둬버리세요. 답은 몇 번? 2번. 2번. 네. 자, 잠깐 휴식을 하겠습니다.